자, 이제 동물에서 소화 봅시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동물은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합쳐져서 돼 있어요. 이제 기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보면은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소화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처음 나온 내용이 영양소입니다. 영양소. 자,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을 하든지, 몸을 구성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는 얘가 뭐로 이용이 되던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던가,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무슨 과정에 물질 대사 또는 생리작용을 하는데 사용이 되던가 하는, 이걸 다 포함을 해요. 꼭 칼로리가 있는 것만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음식물 속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안 되면 다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그냥 우리 총칭해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당류라고 해요. 당. 탄수화물도 당이에요. 당. 자, 그래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주 에너지원이에요. 얘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내냐면 4kcal per gram.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뭐의 형태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피하 지방 아니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다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해서 그래요. 탄수화물은 크게 당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얘는 크게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단당류는 말 그대로 당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포도당하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과당. 그죠? 과당이라는 거. 액상과당 할 때 그 과당. 이게 바로 대표적인 단당류고요.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건 바로 엿당, 그 다음에는 설탕, 그 다음에는 우유 안에 들어있는 젖당, 이런 것들이 이당류에 해당이 돼요. 참고로 그냥 우리가 섭취를 했었을 때 이당류하고 단당류까지만 바로 뭘 가지냐면은 단맛을 가져요. 얘는 직접 먹었을 때 달달한 느낌이 나는데, 다당류는, 그러니까 이당류는 단당이 몇 개 붙은 거예요? 2개 붙은 거예요. 엿당은 포도당 2개, 설탕은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 젖당은 포도당 하나, 뭐 갈락토스 하나,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단당이 무지하게 많이 붙은 건 다당이에요. 마늘 다자를 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녹말, 그 다음에 식물이 저장하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줬었죠, 셀룰로스, 이런 성분이 바로 다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다당류는 저장 형태, 이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밥, 국수, 빵, 감자, 고구마, 보통 다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녹말이 많이 들어있는 다당류의 형태로 우리가 보통은 섭취를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 주로 몸을 구성을 하고요. 이게 몸을 구성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 몸에서 물 빼고 제일 많은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뭘 만드냐면은 피부도 단백질, 근육도 단백질, 여러분들 뼈도 단백질이에요. 뼈도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각 안에 있는 내장기관, 심지어 머리털 있죠? 이것도 다 단백질이에요. 몸에 있는 털. 손톱, 발톱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구성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활동을 조절을 하냐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효소, 들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면역작용을 해주는 항체의
주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대부분의 물질의 구성을 단백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걸 보통 효소의 작용 때문에 저렇게 씁니다.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얘도 4kcal per gram,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죠. 남의 살, 그지? 내 살 말고 남의 살이 많이 들어있는 거지. 물론 내 살에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는 지방. 몸을 구성을 하고요. 얘도 체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도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되게 양은 적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체구성 성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얘가 제일 고칼이에요. 9kcal per gram, 1g당 9kcal의 열량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은 피하 지방을 만들고 피부 아래 지방층이 약간 단열을 시켜줘요. 열을 뺏기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 지방 사는 애들 보면 어떻게 돼? 대부분 뚠뚠하지. 몸집도 크죠. 북극곰 뭐 아니면 물범. 그래서 물범? 뭐라 그러냐? 물범 맞죠? 표범 말고 물범. 물개. 물개는 너무 추운데 못 살고 전박이 물범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 아니면 고래. 얘들 보면 지방층이 엄청나게 두껍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 깨, 버터, 참기름 등 요런 데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크게 이제 동물성 지방이랑 식물성 지방으로 나눠주는데 뭐가 맛있어? 동물성 지방이 맛있죠. 그죠? 삼겹살도 그렇고 마블링이 잔뜩 들어있는 소고기도 그렇고 기름이 많은 게 맛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을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를 합쳐서 3대 주 영양소라고 해요. 3대 주 영양소라고 하고 이거를 탄단지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3대 부영양소는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 요렇게 세 가지가 바로 3대 부영양소에 해당이 됩니다. 주영양소하고 부영양소의 가장 큰 차이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 주영양소고 칼로리가 없으면 부영양소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네들은 칼로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소를 안 써요. 알겠어? 살이 안 쪄. 자, 비타민. 적은 양으로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리작용 조절을 할 때 대단히 많이 씁니다. 얘네들이 없으면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데에 바이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바이타민은 여러분들 수용성 바이타민이 있고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어요. 자, 수용성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 바이타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B1, B2, 그 다음에는 비타민 C.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이 네 가지는 지용성이라 기름에 잘 녹아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자, 그래서 비타민은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얘네들이 부족하면 부족증이 생겨요. 몸에서 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A가 부족하면은 밤에 잘 못 봐요. 야맹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B가 부족하면은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C가 부족하면은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에서 피나고 이가 빠지고 막 요런 병에 걸려요. 대항해 시대에 선원들이 배를 오래 타고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신내륙 개척하고 할 때 배를 오래 타면 안에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를 못해서 괴혈병에 되게 많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밝혀진 거예요. 아, 저걸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괴혈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거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구루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비타민은 많이 섭취를 하면은 딱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배출해요. 소변으로 다 배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같은 거 먹고 나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게 흡수하고 남은 거를 다 배출해 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무기염류는, 무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얘네들은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합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은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뭐다?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데, 쟤네들은 다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기물은 그럼 뭐가 없겠어?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로 나왔어 뒤에? 염류라고 나왔죠. 염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상태로 흡수가 되는 거냐면 이온 상태로 흡수가 되는 걸 염류라고 해요. 염류는 이온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철분을 먹을 때 철가루를 먹는 게 아니라 철이온 형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상태로 흡수가 되는 거지 그냥 금속 쇠덩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슘도 마찬가지고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 섭취할 때 소금으로 먹잖아요. 염화나트륨.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이온 상태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 자, 그래서 뼈, 이 등 몸을 구성을 하거나 얘도 뭐로 쓰여요?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생리작용을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뼈나 이를 구성을 하는 게 보통 칼슘이나 인 같은 게 뼈나 이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를 구성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철이에요. 철. 얘네들이 적혈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혈액을 구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트륨하고 칼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쟤네들이 혈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나 나트륨 같은 경우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구 빼고, 비타민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은 체구성 성분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물은 우리 몸의 한 60에서 70%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물은 뭐가 굉장히 좋냐면 용해성이 커요. 여러 가지 물질을 굉장히 잘 녹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물은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뭐가 크냐면은 비열이 큽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소리는 물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열량을 가하더라도 온도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알겠어? 그리고 이 물은 뭐가 또 크냐면 상태 변화 열이 커요. 비열이 큰 거랑 비슷한데, 상태 변화 열이 큰 거 중에서 특히나도 무슨 열이 되게 크냐면 기화열이 커요. 기화열은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변하는 게 기화야? 그러니까 물에서 수증기,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기화인데, 이 기화 상태에서 흡수하는 열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을 하고, 물이 제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성분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에요, 혈액. 예, 혈액의 한 55%는 다시 다 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반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물질이 뭐예요? 여러 물질이 어디에 녹아서? 혈액에 녹아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체온을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가 요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비열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체온이 잘 안 변해요. 밖에 온도가 더워도 어떻게 돼요? 혈액 온도가 잘 많이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는 너무 추워도 어떻게 돼요? 잘 내려가지 않아요. 왜? 비열이 커서. 자, 그러면 이거는
상태 변화 열 중에서 기화열이 큰 거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거. 체온을 조절하는데 얘가 어떤 이점이 있을까? 상태의 변화 열 중에서 기화열이 큰 거는 체온 조절하는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예. 뭐가 있을까? 더울 때 생각해봐. 더울 때. 더우면 땀이 마르죠. 마를 때 열을 흡수해서 말라요. 그러니까 체온을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열이 크니까 땀을 흘리는 이유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동물들은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을 방출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은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니까 이 땀으로 뭐가 돼? 땀이 나서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에 있는 열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 체온이 낮아져요. 대표적으로 개 봐. 개는 땀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을 열고 헐떡거리잖아요. 헥헥하는 이유가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걸로. 고양이도 이제 발 같은 데서는 약간 땀이 나기는 하는데, 개도 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걔네들 땀샘이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보다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거든요. 동물보다 빨리 뛸 수도 없어. 토끼보다도 느리잖아, 사람이. 그지? 날 수도 없지. 그 다음에 힘도 약하잖아. 코끼리나 말보다도 훨씬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좋은 기능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지구력. 인간만큼 오래 뛸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치타는 진짜 빨리 뛰잖아. 아무리 빨리 뛰어도 5분이에요. 5분 넘어가까지 뛸 수가 없어. 왜? 열이 너무 나는데 그 열을 낮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진짜 구석기 신석기 때 사냥을 어떻게 했냐면 사슴을 보여. 잡아야 돼. 어떻게 해? 뛰어. 같이 뛰는 거야, 사슴이랑. 같이 계속 뛰어. 근데 사슴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 멈춰. 뛸 수가 없어. 왜?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 열을 방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빠르진 못하지만 보이잖아? 그럼 계속 뛸 수 있어. 왜? 땀이 나니까 이 땀으로 체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멈춰. 못 뛰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잡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가장 원시적인 사냥 방법이에요. 애가 지칠 때까지 쫓는 거야. 결국에.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기능을 가진 건 뭐밖에 없다? 지구력 하나밖에 없다. 그 지구력이 가능한 건 뭐 때문이다? 바로 이게 기화열이 커서 땀이 증발하면 열을 흡수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거예요. 네, 요게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큰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게 진짜 인간만큼 몇 시간 뛸 수 있는 동물이 잘 없어요. 아, 땀나는 애 또 있다. 하나. 말은 오래 뛰죠. 말은 말 타고 오래 달리잖아요. 그죠? 지구력이 좋잖아. 낙타 같은 애들은 뭐 걷긴 하지만은, 그지? 근데 말은 땀이 나요. 실제로. 그래, 땀이 나니까 저렇게 오래 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말은 사냥으로 잡기가 힘들겠지. 사람만큼 오래 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영양소 검출 반응 봅시다. 이제 영양소 검출 반응은 어떤 특정 영양소가 있었을 때 어떤 특정 지시약이 나타내는 색깔을 보고서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건데, 보면은 녹말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해요? 아이오디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무슨 색으로 변해요? 청람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청람색이 나오면은 뭐가 있는 거다? 아, 녹말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을 검출하는 거는 베네딕트 반응이라는 걸 해주는데, 베네딕트 반응을 해서 당을 검출하는 거는 포도당, 엿당, 과당 같은 당류 등이 가능합니다. 설탕은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서 포도당 용액을 가열을 해줘야 돼요. 가열해주면은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황적 색깔로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은 뷰렛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뷰렛 용액의 색깔은 원래 무슨 색이냐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 게 5% 수산화 나트륨이랑 1% 황산구리 용액을 섞은 건데 두 개를 넣고 단백질이랑 반응을 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다음에 지방은 검출할 때 수단3 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고 원래는 빨간 색깔의 수단3 용액이 지방하고 반응을 하면은 선홍 색깔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지시약을 보고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바로 소화계라고 해요. 그래서 소화계는요, 여러분들 하는 역할은 소화, 즉 음식물의 분해를 통해서 영양소로 다 분해를 해주고 이 영양소를 어떻게 해줘요? 흡수까지 해주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소화와 소화 효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화는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소화라고 하는 거는 크게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과정과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 기계적 소화는 즉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씹어서 저작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혀로 섞는다던가 아니면 식도나 소장에서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네들이 소화관들이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이동시켜주는 혼합, 저작, 이동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적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나중에 소화 효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소화 효소가 잘 음식물하고 붙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뭘 통해서? 소화 효소를 통해서 소화 효소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체로 분해를 하는 게 바로 화학적 소화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작용을 한다?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고요. 이 기계적 소화에서는 소화 효소가 작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크기가 큰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가 불가능하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작게 쪼개는 과정이 바로 이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소화 효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 최소 가장 기본 단위체로 분해하는 것을 촉진해주는 물질이에요.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 각 소화 효소는 자 중요해요. 특정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특정 영양소만. 그러니까 녹말 분해하는 효소가 지방 분해 못하고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뭐예요? 녹말 분해 못하는 거예요. 딱딱 정해진 물질만 어떻게 된다? 분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영양소 1효소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화계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보면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이 있단 말이에요. 입부터 쭉 관으로 연결해서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화관이라고 해요. 그 소화관에서도 뭐가 분비가 되냐면은 일부 기관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요. 네,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고 소화관을 통해서만 뭐예요? 음식물이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소화샘은 실제로 뭡니까? 음식물이 통과를 하지 않지만 이 소화샘에서는 뭘 분비를 해요? 바로 소화액을 만들거나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 곳을 바로 소화샘이라고 해요.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줍니까? 소화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각 소화관과 샘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서 배우는데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고 그다음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간에서는 쓸개즙을 생성을 해요. 쓸개즙을 생성을 하는 곳은 간이고 쓸개에서는 쓸개즙만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건 어디서 만들어져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을 했다가 분비는 누가 하는 거다? 쓸개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다 분비돼요.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고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그 다음에는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아밀레이스는 녹말, 트립신은 단백질,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하고 작은 창자에서는 다시 장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장액 안에는 최종적으로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최종 분해 요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액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곳 위,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침샘, 그 다음에 간, 쓸개, 이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고 각각 무슨 소화효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영양소를 분해를 하는지 잘 외워둬야 돼요. 저거는 시험에서 매번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콕 개념 짓기 문제 보자. 자, 1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X, O, X죠. 그래서 바이타민하고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을 한다.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을 하는 게 맞는데 바이타민은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녹말 용액에 뭘 떨어뜨리면 아이오딘과 칼륨이죠. 아, 이름도 길다. 원래 화학식으로 쓰면 KI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변하고 포도당 용액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하면은 황적색으로 변하죠. 단백질 용액에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변하고 지방 용액에 수단 3 용액을 떨어뜨리면 선홍 색깔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화와 소화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OXOO예요. OXOO. 자, 간과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는 소화관이 아니죠. 그죠? 간하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소화샘에 해당이 되는 거지 직접 음식물이 지나는 소화관은 안 돼요. 자,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뭐예요? 입, B는 식도, C는 위, 다음에는 D는 이자. 이자 맞아? 이거?
작은 창자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이자 맞네. 이가 작은 창자고, 다음에 F는 간이고, 다음에 G는 쓸개죠.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큰 창자, 대장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해서 다음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래요. 입에서 식도 지나, 그 다음 어딜 지납니까? 위, 그 다음에는 작은 창자, 큰 창자, 그 다음에는 똥꼬. 그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영양소와 소화 봅시다. 자, 3. 영양소와 소화. 자, 첫 번째,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소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위에서 일어나는 처음에 씹는 작용이 일어나요. 씹는 작용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씹어서 잘근잘근 씹는 건 이로 잘게 부수고, 이거를 저작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혀에 의해서 음식물하고 침이 골고루 섞이게 해주는 이 작용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소화 작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녹말의 최초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녹말이 침 속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인 다당류를 이당류인 뭘로 바꿔줘요? 엿당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최초로 어디에서 일어난다? 입에서 일어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서의 소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위에서는 위액이 나와요.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염산이 들어있고, 염산하고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 염산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안 좋아서 구토하고 나면 되게 신맛이 나는 게 바로 위액에 들어있는 염산 때문에 그래요. 토하고 웩 하고 나면은 막 식도가 쓰리기도 하고, 입안에서 신맛이 되게 많이 나는데 그게 위액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염산은 음식물 안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일종의 살균 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펩신을 활성화시켜서 펩신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액은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염산이 되게 강산이라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질이 분비가 되는데, 니네도 혹시 마 알아? 마? 음식 중에 마, 참마라고 해서 마가 있거든요. 예, 그 마를 갈아보면 연근도 그런데 코처럼 끈적끈적해요. 콧물처럼. 그게 뮤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뮤신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위벽을 보호해 줍니다. 염산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에서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요. 단백질이 제일 여러 번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위 속의 소화 효소인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요, 작은 크기로 좀 쪼개는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펩신이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쪼개냐면은 얘를 좀 더 쪼개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펩톤이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해요.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하는데, 단백질은 결국에는 뭐가 합쳐진 거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아미노산이라는 거 하는 게 합쳐진 건데, 아미노산하고 두 개 결합을 하는 반응이 있어요. 아미노산하고 딱 붙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붙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디펩타이드라고 하고, 아미노산 세 개가 붙은 걸 트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붙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예, 그 명칭이 그래요. 원래 폴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고분자, 복잡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폴리펩타이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작은 창자로 내려가는데, 자, 작은 창자에서는요, 자, 녹말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최종 소화도 되고 뭐도 돼요?
흡수까지 다 일어나요. 최종적으로 소화 흡수가 되는 게 바로 작은 창자인데, 자, 녹말이 한 번 더 소화가 됩니다. 너네들 밥 먹을 때 막 열심히 씹어서 먹지 않잖아. 대충 씹어서 넘기잖아요. 그 면 같은 거는 열심히 안 씹잖아. 그치? 그러면, 응? 그쵸. 그러니까 뭐 몇 번 씹고 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소장해서 한 번 더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자액 안에서는 세 가지,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 효소 분비가 되는데, 일단 아밀레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는 트립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라이페이스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이자액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니네 알다시피 뭐 분해시키니? 녹말을 한 번 더 분해시키고, 트립신은 아까 여기서 쪼갠 요 작은 단백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더 한 번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폴리펩타이드를 트리펩타이드나 디펩타이드가 같이 조금 더 작은 단백질로 한 번 더 쪼개요. 알겠어? 예,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방을 분해를 시켜요. 지방 분해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녹말 소화가 한 번 더 일어나서 이자액 속에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한 번 더 엿당으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작은 창자 안에 소장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이 소화효소 이름이 뭐냐면 말테이스예요. 말테이스라고 하는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자액 속의 소화효소인 아까 선생님이 했던 트립신이 아까 쪼갰던 뭐를요? 이 폴리펩타이드를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 형태로 쪼개고, 여기서 소장에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한 번 최종적으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3번 소화되는 거야. 소장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소장에서 2번 해서 총 3번 소화가 돼요. 그래서 펩신에서 한 번, 그 다음에는 트립신에 의해서 한 번, 맨 마지막으로 여기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한 번 더 분비가 되는데, 이 단백질 소화효소 이름이 뭐냐면은 펩티데이스예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한 번만 분해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 자, 보자. 쓸개즙의 작용으로 지방의 덩어리가 조금 작은 알갱이가 돼서 그러니까 이로 씹는 것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분자의 지방을 조금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쓸개즙은요, 자,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알겠어? 소화액은 맞아. 근데 최종 산물로 분해를 하는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쓸개즙은 뭐냐면 기계적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로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소장에서는 지방을 좀 분해시켜주는, 그러니까 잘라주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은 맞지만 소화효소는 아니다. 알겠지? 소화효소는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서 저장되었다가 분비만 하는 거예요. 쓸개에서 쓸개즙을 만들진 않아요. 간에서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쪼개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방을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걸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최종 소화산물, 녹말은 뭐가 된다? 포도당,
단백질은 뭘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바뀌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두 개의 분자로 쪼개지게 돼요. 알겠어? 각각 소화 효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종 산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장에서 최종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났고, 그럼 이 분해 작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영양소에 뭐가 일어나요?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이 최종적으로 분해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창자를 보면은 여러분 곱창 먹어봤으니까 알 텐데, 그죠? 순대나 창자 안쪽이 구불구불구불구불 되게 뭐가 많아요? 주름이 많아요. 이렇게 주름이 많은 이유는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수많은 융털이 돋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거를 피면 실제로는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면적을 늘려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구불구불 구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영양소의 흡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진 구조와 그 벽에 뭘 갖고 있는 융털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뭐가 형성이 되어 있다? 소장 내 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영양소는요, 저 융털 안에서 다시 흡수되는 경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융털을 보게 되면은 주름 밖에 융털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가운데 암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암주관 바깥으로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에서는 뭘 흡수하냐면은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해요. 물에 녹는 영양소. 그래서 당연히 모두 흡수해. 물은 기본적으로 흡수하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에다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수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을 흡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암주관에서는 지용성 영양소인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 플러스 지용성 바이타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흡수한 영양소는 최종적으로는 다 만나요. 혈관에서 다시 만나서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서 우리 온몸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심장 펌프질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다 우리 온몸에 이동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창자 안에서 물도 다 흡수하고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해요. 그럼 큰 창자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장은 큰 창자에서는 소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요. 주로 물이 흡수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물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나머지 잉여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소장에서 대부분 물을 다 흡수하고, 여기서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수분을 대장에서 흡수를 하고요. 흡수되지 않고 남은 물질은 다 똥이 돼갖고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변으로 나오는 거는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찌꺼기, 다 수분까지 거의 다 짜낸 나머지 찌꺼기만 어떻게 됩니까? 다 배출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보자. 콕 개념 듣기 보자. 책에다 해봐, 책에다. 자, 5번.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OO, XO, X예요. 자, 트립신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아니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 이자액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는 작은 창자에서 녹말을 분해하니까 틀렸죠. 자,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트립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요 세 가지가 이자액 안에 들어있어서 3대 영양소를 다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과정인데, 자,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면 녹말은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말테이스에 의해서 뭐로 바뀌냐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다음에 단백질은 뭘로? 펩신에 의해서 위에서 작게 분해된 단백질, 그 다음에는 작은 창자. 그러면 여기서는 트립신이죠. 트립신에 의해서 작게 분해된 단백질. 여기서 단백질 소화효소 이름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일어나게 돼요.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인데, 자, 융털 안에서 가운데 있는 B의 이름이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일어나는 암죽관에 해당이 되고, 바깥에는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는 모세 혈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각 부위로 흡수되는 영양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A로 흡수되는 영양소와 B로 흡수되는 영양소. 일단은 A,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는 수용성 영양소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거고. 그 다음에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거는 지용성 영양소니까 지방산이랑 뭐예요? 모노글리세이드. 선생님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흡수가 되는 게 물이랑 수용성 바이타민, 그죠? 수용성 바이타민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암죽관으로는 지용성 바이타민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각 부위로 흡수되는 최종 영양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이 흡수되는 곳은 대장이 아니야. 어디서? 소장에서 제일 많이 흡수가 되고, 흡수되고 남은 잉여, 조금의 남은 수분을 대장에서 흡수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